네, 안녕하십니까. 무리 함수, 물리를 이해하며 함께하는 수학이라는 물리 스터디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5년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케플러라는 모두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천문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는 강병수 선생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혹시 지금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케플러 뭐 전체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너무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냥 요새 공부하다가, 아, 내가 알고 있던 케플러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런 거를 느낀 점이 좀 있어서 좀 같이 나누는 거고요. 사실 이제 아주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서 오히려 좋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 질문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읽으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기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질문을 오히려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보이는 게 이제 케플러하고 그 스승이었던 티코브라의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 사진인데, 근데 얘네 사진 검색하려 보니까 자꾸 얘네가 나와요. 옆에. 그래서 그냥 왜 나오나 봤더니 얘네가 보니까 얘네 이름도, 그룹 이름도 케플러인가 봐요. 근데 L 대신에 1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음, 요래요. 근데 일본 충격적인 거는 아이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본인데, 일본 발매 앨범 같기도 하고, 어, 우리, 우리나라 그룹이건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근데 꽤 유명한데, 잘 모르겠어. 얼굴을. 얘네가 센터 3명인데, 이거, 아이고, 큰일 날 뻔. 이쪽은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어, 누가 근데, 센, 근데, 그, 그런데도 이 케플러랑 티코브라의 얼굴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만큼 유명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 잡담을 잡서를 했습니다. 그 케플러가 저희가 어, 이제 세 가지 법칙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대략 다른 인생 얘기를 조금 하면 그 어린 시절부터 되게 수학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도 잘하고 뭐 어릴 때도 논문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 어릴 때그 천연두인가 큰 병을 앓았는데 그게 눈으로 갔대요, 병이.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나빴고 아마도 그 다음 브라에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천문학만 해도 눈으로 하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어, 뭐 신학자 길도 걸었다가 천문학자 길도 걸었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에서 수학하고 천문학을 강의하기도 하고 어, 또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서 어, 예언을 한다거나 예언이 아니죠. 예보? 뭐 이런 걸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이하고 이제 그 같이 있으면서 한 25살 그 정도 차이가 나던데 싸움도 괜히 되게 좀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서로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더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두 사람이었던 거는
같습니다. 아마도 브라의 입장에서는 근데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티커 브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자기 잘 써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 수제자로는 아니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느낌도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종국에는 모든 자료를 아시겠지만 이제 아는 것처럼 다 넘기고 근데 그 전에도 아마 아마가 아니죠. 그 전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뭔가 수치적인 결과를 낳고 싶으면 그 케플러한테 다 일을 시켰다고 해요. 싸우기도 싸우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좀 그 몇 주 꽂힌 거는 그 케플러가 제2 법칙을 유도했던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그 1906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면적 법칙, 면적 저기, 속도 일정의 법칙. 죄송한데, 예. 지금 화면 위쪽에 줌 화면을 살짝 숨겨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 제가요, 네. 어, 뭘 그 숨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아마 그 오른쪽으로 밀면은 숨겨질 것 같은데요. 지금 작게 보이는 저 화면을, 아, 이거야? 뭐지? 아, 이거야? 네네네. 아, 예, 됐습니다. 아, 아. 다시 나오네. 그래서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있는데, 여기를 그 챗GPT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두 번째 집합은 1909년에 출판되었는데, 이게 너무 여기서 사실 저는 꽂혔는데, 이 보상 오류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 유도되었다. 그러니까 오류 두 번이 있었는데, 그 오류 두 번이 공교롭게 딱 상쇄가 되면서 바른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되게 뭐 한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이제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서 행성의 궤도가 근일점하고 원일점에서 그 속도 V가 태양의 아래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든 그 타원의 점에서 이렇지 않다는 건 않다고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발견한 거는 최소한 원일점하고 근일점 두 지점에서 요 관계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V가 어, 거리에 반비례한다. 요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수 K가 있을 텐데 그 상수가 어떤 건지 이제 뒤쪽에서 제가 질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궤도의 모든 점에서 P점에서 성립함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리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점 P에서의 속도는 요 그림인데요. 속도는 S로부터 점 P의 타원의 접선까지의 수직거리, 이쪽이 수직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R이 그 단순한 그 태양에서 어떤 점 P의 이 거리가 이 식이 성립하려면 아니라는 그런 뜻 같아요. 어, 그런데 여튼간에 케플러는 일단 이렇다고 치고 한번 끝까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오류를 벌였는데 나머지 다른 이 중간 과정에서의 오류와 상쇄되면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끌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R에 반비례하는 게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내가 찾아보니까 그 후크는 힘이 이제 이 만유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아래 반비례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끝내는 바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뉴턴이 바른 결과를 낳죠. 그래서 그 제가 뭘 했냐면 전 피해소의 전 피해소의 속도는 S로부터 전 피해 타원의 접선까지의 수직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 거리는 원일점하고 근일점에서만 R과 같다. 요게 이제 요런 그 교양 수학을 읽으면 요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설명 없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수학 이렇게 이제 수학을 수질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큰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수식을 잘 안 쓴 거를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약간 좀 서운도 하고 답답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요 배동선 선생님 도움을 해가지고 다가수에서 요 다변수 미적분 학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타원 궤도고요. 요게 타원이고 여기가 이제 그 초점인 S 태양이고 그다음에 요게 타원 위의 한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 R 요건데 요로 이제 옮겨 보면 요 PX가 PT가 ST하고 RT의 합이고 어 사실은 요거는 이제 고정이니까 그냥 ST는 아니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RT는 PT-ST가 되고 요 RT를 계속 얘기하는 뭐 반지름 벡터라고 놓으면 요 PT-S 제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타원 방정식은 아니까 요걸 요렇게 매개변수화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RT를 요 식처럼 해서 어, 다시 매개변수화합니다. 한번 미분하고요. 그리고 RT와 한번 미분한 속도 벡터가 수직인 조건으로 해서 미분 수직인 게 내적이 0이다라고 놓고 이렇게 풀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0인 조건을 따지면 요 첫 번째 여기서 요게 0인 거, 두 번째 여기가 0인 거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A, B가 같은 거니까 그냥 원이고요. 사실은 저기 케플러도 이런 비슷한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데 케플러는 원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원이면 사실 큰 의미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타원으로 갔다고 해요. 저기 요게 죄송한데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R이랑 R 다시랑 수직한다고 여기 중간에 쓰셨는데 네. 이게 타원 궤도면은 두 개가 수직을 안 하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해를 구해 본 거예요. 아, 수직한다 면이라고. 네네네.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거였어요. 아, 네네네. 네네. 이 문구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를,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을 봤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판에 제가, 제 이름이 나오고 중간에 편집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제가 이거 하면서 이 소리를 이제 이 가로 열고 못 알아듣는 게 생략된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말을 했으면 정말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다 못 알아듣고 거의 못 알아듣는 말이 많은데, 그래도 그 선생님들 하는 말들 중에 정말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는 끄트머리가 있을까 싶어서, 새겨 듣고 있거든요. 고마워하고. 그래서 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이제 원이라는 해가 원일 때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실제 타원에서 의미 있는 해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사인 t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t는 0하고 파이고, 그러면 0하고 파이면 아까 그림 중에 요, 요점하고 요점이 돼서, 요게 이제 원일점이 되고, 요게 근일점이 되는 그 두 장축의 양쪽 끝단에서만 그 거리 벡터와 접선 벡터,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수직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거지로 하면 얘도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데 얘는 보니까 허수예요. 이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를 장축 그거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질문입니다. 이게 어디 다른 부분에서라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까요? 저 위에 식을 다시 조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위에랑? 네. 저 A랑 B가 그 장축, 단축 길이 맞을까요, 혹시? 네, 애초에, 네, 그렇게, 네, 어, 아, 그러네요. 그럼 무조건 허수인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 근일점, 원일점에서 계산했을 때 식의 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 이제 솔루션을 얻으려는 이제 식을 세웠는데, 그 식이 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는데, 얘가 0이 되는 솔루션이 이제 거리와 속도 벡터가 수직인 점을 얘기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죠.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이렇게 하는데, 얘는 원이라는 솔루션이 나왔고, 얘는 원일점하고 근일점을 솔루션으로 줬고. 근데 음, 얘는 0이면 이제 이 허수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다른 에서도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산에서만 나온 건지 그냥 그게 그, 잠깐 궁금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S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위에서 잠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S요.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밑에 다시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못하는구나. 어, 그 방금 여기 주황색으로 쓰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바로 윗줄에서 네. 지금 그 루트 b제곱 빼기 a제곱을 묶으신 건데, 아, 네네. 네. 근데 아, 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음, 사인티. 아, 그 B제곱 빼기 A제곱에서 마이너스를 빼시고, 그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묶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밖으로 꺼내는 거를 루트 b제곱 네. 빼기 a제곱이 아니라 아, 루트 B제곱 빼기 A제곱을 빼면 되네요.
그 루트 이렇게?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묶으면은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 다 될 것 같고요. 아, 아, 음, 네. 그러면, 그래도 근이 나오는 거죠. 근이 뭐가 있는 거죠. 저기 체크하신 줄 있잖아요. 네. 체크하신 줄에서 b제곱 빼기 a제곱의 코사인 t로 묶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b제곱 빼기 a제곱이 음수잖아요. 네.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의 루트 된 걸로 묶어내시려면 그 네. 앞에 코사인 t로 묶인 거가 있죠. b제곱 빼기 a제곱의 코사인 t로 네. 묶인 거. 거기서 빼기로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네. 빼내서 네. 네. 마이너스 네. 코사인 그러니까, t를 네. 하시면 이렇게. 그렇게 음, 하시는데 그 루트 안에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체크하신 음. 줄에서 아, 밑에 이거 줄로 내려갈 때, 실시간으로 뭘 하려니까 눈에 안 들어오네요. 어, 어, 이것도, 단순한 것도 빨리빨리 안 되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보이는 페이지의 상단으로 다시 가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타원 궤도를 가정을 한 다음에 그 x는 a 코사인 t, y는 b 사인 t 이렇게 그 매개 변수화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행성의 궤도가 저렇게 매개 변수화 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나요? 어, 그렇죠. 아직 타원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타원이라고 치더라도 네. 정말 저 속도로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x, 아, y가. 아, 그러니까 타원 궤적을 돌긴 하는데 네. 이 매개 변수에 의해 어, 운동을 네. 하는지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저런 음. 식으로 들어가는지 다른 형태로 들어가는지 아, 이 t요? 모르는데 아, 사실 이 t는 시간이라고 굳이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 밑에는 t는. 시간으로 미분하셨잖아요. 저 그때요? t로 미분하신 거 아니에요? R 다 아, 계산하실 때? 예, 그냥 t. 그냥 t 아니고 뭐 네. q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t는 네. 어, 꼭 시간은 아닌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속도가 되려면 t가 어, 아니냐? t가 시간이 아니군요, 여기서. 예, 그냥 굳이 시간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네. 예, 매개 그러면은, 변수. 네. 예, 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속도를 뜻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네요. 네. 아, 이 현장에서 좀 하고 싶은 요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지적까지 제가 한번 더 보면 아마 요거 말고 다른 뭐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똑같이 허무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케플러가 한 일은 여기서 그냥 일단 성립함을 증명하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한번 앞으로 갔습니다. 그 오류를 묻고 한번 간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그림을 설명하는 건데, 지금 운동이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 번역이 된 걸 보면, 따라서 잘못된 관계식, V는 R분의 K는 시간의 반지름들의 합의 비례함을 의미한다. 잘못됐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케플러는 이 합이 SPQ, S, SPQ, 요 전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델타 A 그 면적인데 SPQ에도 비례한다고 잘못 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궤도 위에 무한한 개수의 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무한한 개수의 거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들의 합이 궤도의 면적 안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아르키메데스도 같은 방식으로 원을 무한한 개수의 삼각형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케플러가 보니까 이 구분구조법에 엄청 능했더라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그가 했던 그 기존 전에 했던 수학자들이 했던. 여기서 질문이 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의 생각은 원 면적 속도의 그 경험적 유도법을 연상시키는데 이게 그 원어가 이렇더라고요. 이는 아르키메데스보다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만약 면적의 아이번치 조각 또는 불가분 요소가 미피언 R, 높이 델타 S를 갖는 삼각형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음, 휴리스틱. 어, 잠깐, 휴리스틱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 경험적이라는 거에는 적당해요? 번역이? 네. 아, 그래요? 잠깐만요. 휴리스틱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너무 자주 쓰는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려니 아, 약간 직관? 비슷한? 약간 저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맞더라 라고 할 때 그걸 휴리스틱하게 맞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구하진 못하는데, 약간 좀 근사로 그러니까 좀 약간 때려 맞춘다? 음, 위키에는 휴리스틱 또는 발견법이란 불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보다 용이하게 구성된 간편 추론의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말이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러니까 제, 연역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뭐 이론을 세워가지고 하기보다는 뭐 그럴 시간이나 이런 자원이 이렇게 불충분할 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한 뭐 경험적인 추론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알기로 그리스 사람들은 조금 약간 좀 면역적인 걸 더 선호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살짝 제가 아는 건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어머니야? 네. 여기 있구나. 네. 음, 밑에 들여쓰기 돼 있는 게 지금 케플러의 말입니다. 케플러가 쓴 음, 것을 다른 누군가가 인용을 한 거네요. 네. 음, 그러니까 그 궤도상에 무한계의 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무한계의 거리가 있으므로, 음. distance, 이 아이디어였겠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 거리들의 합은 궤도의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포함된다가 일부라는 뜻 같아요. 일부. 네네. 음. 아니면, 잠깐만, 여기, 휴리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구나. 네. 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음,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음, 뒤에 레더 댄 아르키메데스가 나오는 거 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원의 면적을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5세기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더 전이니까, 그 전에 그리스 그리스 철학자들이 원의 면적을
그 계산한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음. 그게 약간 음, 아까 얘기한 그 치밀하지 않고 좀 네. 경험적이고. 왠지 저거 아닐까 싶은데, 그 원의 면적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도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피자처럼 여러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이걸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 뭐 방법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음, 제가 어디서 본 건데, 그 원 면적을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원의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뭐그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의 둘레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근사를 할 때 이제 여기 면적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이제 직접적으로 실제로 원의 둘레를 측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피자처럼 정다각형을 내접을 시켜서 그 다각형의 둘레를 쟀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내접하는 다각형과 외접하는 다각형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저렇게 피자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겹쳐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문에서 말하는 아르키메데스의 방법과 그 이전 세대의 방법이 둘 중에 각각 어느 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휴리스틱은 이게 어쨌든 음, 여기서 말하는 휴리스틱은 그 어감상 그 경험에 근거한 경험에 근거한 원내 면적 유도를 얘기하는 것 음, 같아요. 음. 어, 그 틈은 좀 있다는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어, R, R, 그쵸. 여기 S가 빗변이거든요. 요걸 삼각형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적은, 어, 근사하겠죠? 삼각형들 합친 거에. 그래서 여기에 T를 쭉 했는데, 요 실제 이제 면적 속도에 그 싹 훑고 가는 그 T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이제 작은 TI를 더한 걸로 치고, 어, T는 V분의 S,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요 T를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죠. RI 델타 S를, 시그마 RI 델타 S를 여기다가 어,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원했던 딱 그 방식이 이 방식으로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HT가 T가 일정하면 어떤 일정한 값을 어, 알게 되는 거고, 요 H가 말하자면 이제 다름 아닌 얘니까 어떤 상수를 어, 가지게 된다.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여튼간에 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은 어,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지난주에 그걸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게 S로 놓고 요 P로 놓고 P에서 Q 갈 때만큼의 그 델타 A를 하는 건데 어, 이 케플러하고는 다르게 접선이 좀 있고, 그래서 델타 T 동안 P에서 Q로 가고, 또 R하고 수직인 그 속도 성분을 VT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요거랑 요게 길이가 다르고, 뭐 그런 거가 이제 저도 잠깐 약간 계속 헷갈렸었는데, 여튼간에 수직인 성분을 놓으면 VT 델타 T, 그러니까 델타 T 동안 어, 가는 거죠.
그게 R, R, VT, 델타 T가, 그러면 그 근사가 그 R 델타 세타가 나올 거고, R 델타 세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델타 세타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 부채꼴 SPQ, 요 면적을 이제 구하고 싶으면, 그걸 이제 델타 A라고 놓으면 일단, 그 델타 A가 아직은 근사값,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R제곱 델타 세타를 이쪽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근사값을 이제 이렇게 하면 근사값이 없어지나? 이런 이제 약간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될 거서 돼서 아까 또 VT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면적수 일정의 법칙을 증명한 게 아니라 요런 게 나왔으면 요게 C라는 거잖아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맞나요? 뭐 어떤 컨스탄트라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컨스탄트라는 뜻이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요. 네. 네네. 식으로 하면. 네. 네네. 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면, 아니, 뭐, 너무, 이게 결론이 그거니까, 사실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상수를, 이름을 안 지어요? 뭐, 없어요, 혹시? 이게 뭘까요? 어, 구체적인 값이 있기는 있고요. 네. 어, 구체적인 값은 제가 잠깐만 이거 하나 캡처해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올릴게요. 보통 아마 L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저게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결국에는 그 가군동량 식하고 연결돼서 가군동량을 보통 L로 넣거든요. 책에서, L이요? 네, 책에서 보면 L? 예, L로 많이 넣더라고요. 가운동량을 보통 L로 많이 나요. 네. 운동량, 운동량, 운동량. DT분의 DA가 유도를 하면은 뭐 가운동량 L 그러니까 그 초점에 대한 네. 가군동량을 L이라고 치면은 제가 방금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저는 H0라고 썼는데 H5구나. H5라고 썼는데 저걸 L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네, 근데 네네. 네네네. 근데 저 가군동량이 사실은 상수예요. 음, 그래서 저게 잠깐만요. 가군동량이 질량 곱하기 거리 곱하기 V 세타거든요. 아까 VT라고 하셨던 그 그치? VT라고 했던 그거니까 사실 요걸 두 개를 나누면은 2분의 RV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DT분의 DA는 2분의 1 RV 세타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2M분의 L이라고 네,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음. 이 가군동량이 아, 컨스탄트인 이유는 행성이 움직일 때 행성에 가해지는 힘은 항상 한 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운동량은 이것도 설명하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운동을 중심력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힘에 제가 예전에 썼던 거 잠깐 저도 컨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항상 한 점을 가리키는 운동을 중심력 운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가운동량을 계산을 해 보면은 어차피 그 속도는 죄송합니다. 다시. 음, 이거 제가 직접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운동량을 계산을 해 보면은 그 속도가 행성과 태양을 잇는 그 선분의 선분 방향과 그 선분의 수직인 방향으로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분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힘의 방향은 그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선분 방향일 거기 때문에 가운동량은 뭐밖에 남지 않냐면은 질량 곱하기 거리 곱하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V 세타라는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음, 그렇죠. 그거 진짜 오래돼가지고 약간 컨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중심력 운동인 경우에는 각운동량이 안 변하는 게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위에 썼던 2분의 RV 세타나 2n분의 L이 컨스탄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좀 힌트 주신 거 보고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거는 그 아르키메데스가 타원의 면적을 뭐 구했던 방식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가 굉장히 그 압축법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엄밀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요거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그 케플러는 요 일반적으로 모든 점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거를 어, 중간에 조금 뭐 틀린 건지 비약인지 모르지만 어, 적분 형식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델타를 그냥 대충 델타 된 거 다 0으로 보낸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면 근데 실제의 그 면적은 호의 부채꼴의 면적은 요런 거고 그러면 두 개를 같다고 치면 이 DS가 R 디세타가 되는 건데 그 지금 그 타원에서 일반적으로 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 제가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머릿속에 나온 결론은 그건데 그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타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디세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은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어 그게 아까 얘기한 R이랑 뭐 이거랑 수직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다른 수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맞겠죠? 그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어, 아까 보면은, 뭐, 유한계의 조각을 나눈 다음에 더한 거랑 무한계로 나눈 다음에 더하는 거랑 똑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휴리스틱하다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
왜 저 하나의 조각의 면적을, 지금 이게 원이 아니라 타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조각의 면적을 저렇게 그러니까 거리 곱하기 밑변의 길이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요. 저렇게 했다는 건지, 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음. 조금 못 따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그 케플러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류가 분명히 있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오류가 있었고, 게다가 이게 경험적 유도법을 연상시킬 만큼, 제가 이제 그 행간을 채우자면, 경험적 유도법을 아르키메데스 말고 연상시킬 만큼 굉장히 좀 경험적이고, 좀 빈틈이 많고, 어, 약간 좀 비약적이다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온, 음, 요 말 뒤에 바로 나온 식이 얘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진짜 해도 돼 하는 거는 저도 계속 지난 시간에도 어느 선생님이 이 얘기하고 막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아무리 뭐 델타 어떻게 하면 막 0으로 보내면 다 없어진다고 하지만, 진짜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분위기로는 압축법 얘기도 하면서 안 되지 않지는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케플러 쪽 그 유도 저 논리랑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논리를 따져보면 이 타원에서 이 아까 이제 그 우려하셨던 DS를 R 디세타면 사실 여기서 이제 요렇게 평행한 건데 이렇게 논 거에 다름없는 거구나.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수학적인 얘기는 뭐 조금 수식 나오는 거는 끝났고요. 네, 아까 케플러가 신학 공부도 하다가 철학도 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잠깐 삽질이지만 하늘의 조화를 위해서 몇 가지 모형도 만들고, 다면체로, 모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의 더 아름다운 조화가 있지 않겠냐고 한 10년을 애써서 삼법칙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케플러 묘비명인데, 어, 굉장히 신학적인 느낌도 나고, 나는 하늘을 재었고, 이제 나는 어둠을 잰다. 나의 마음은 하늘에 묶여 있고, 하늘에 묶여 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몸은 땅에 묶여 쉬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이제 뒤쪽에 케플러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글이 있었는데 이게 수학하고 물리를 조금 어, 저희가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생각나서 이쪽에다 좀 붙여놨습니다. 잠깐 읽으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무한에 대한 공포는 실용적인 극한 이론의 발전을 막았고 그 결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이중기류법 증명이 계속 사용되었다. 이 아르키메데스나 이후가 굉장히 아주 잘했던 들. 근데 중세 스콜라 철학의 무한성과 연속체에 대한 사색 덕분에 17세기 수학자들은 더 이상 무한소 기법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세련되게 됐다는 뜻 같아.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한 논리적 기준을 고수하면서 무리수를 수의 영역에서 배제했으며 이에 따라 무리수는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17세기에는 무리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비록 여전히 수로서의 논리적 기반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기하학적 크기로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었다. 이런 논리적 증명보다 계산적 방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실제 실용적인 새로운 면적, 부피 문제를 신속하고 쉽게 설정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강력한, 비록 다소 느슨한 개념이지만 무한소 방법이 풍부하게 등장했고, 이렇게 느슨했지만 풍부한 방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뉴턴과 라이프니츠 시대 이전 예비의 시기 동안 면적과 부피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됐다. 이러한 발전은 산술화 과정 일부에서 고대의 기하적 문제들을 점차 산술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하여튼 수학하고 물리가 서로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땡기고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발표, 네, 발표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발표 저도 중간부터 참석해서 너무 잘 들었고, 혹시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나요? 제가 지금 사실 지하철 이동 네, 중이라 되게 좀, 네, 이게,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있는데요. 좀 발표하셨던 강병수 선생님께서 갑자기 튕기셨는지 나가셔가지고, 어, 아, 네, 다시 들어오셨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 네. 네. 지하철 이동 중이라 얼굴도 못 비치고 계속 좀, 그런데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자료들도 되게 뭔가 과학사 사료적인 것들 저도 과학사를 열심히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 읽는 재미가 좀 있네요. 저는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학사 같은 거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 그, 아까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 그냥 코멘트 더 하고 싶어서 그 허수부 해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 이제 물리를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식을 풀면은 허수식이 나올 거예요. 음, 허수값이. 그리고 그 값은 이제 제 물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 의미를 찾지 않으셔도 되고 그게 수학과 물리학의 가장 큰 차이예요. 수학은 해가 나오면 그 해가 나왔고 해가 질려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A와 B의 장단치 길이를 가정을 했잖아요. 그 기준이라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벗어난 건 아무리 헤어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음, 그게 사실 물리학과 수학의 가장 큰 차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식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한다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허수부의 해 의미를 찾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하나야 되기 때문에 꼭 제가 지금 밖에 춥고 이 뭐냐 배터리도 별로 없지만 그걸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 네네. 꼭 이건 말해야 걱정이 된다. 되셨군요. 제가 주화인마에 빠질까 봐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하이마까지는 고맙습니다. 아니고 뭐 그런 공부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뭔가 그렇잖아요. 네, 그냥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딱 사실 물리학과 수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막 해가 음, 남아도 저희는 막 예를 들어 어떤 되게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도 근데 이거 어차피 현실이 없는 거잖아. 버려 버려 버려. 이거 다. 그래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학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엄밀하게 할까. 저 사람들은 변태다라고 하면서 항상 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물리학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재밌는 먹이 사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네. 아까 그 10부분 허수 나오는 거 그거 좀 다시 네. 보여주시겠나요? 음,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음, 아, 그거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만 그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방금 그 남윤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을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모델을 세운 다음에 방정식을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텀을 곱해서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의 텀은 항상 양수더라 만약에 그럼 우리는 이건 우린 신경 쓸 필요 없음. 반대쪽이 무조건 0이어야 됨.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지. 그
0이 항상 양수인 그 텀이 0일 때에는 어떤 상황일까를 굳이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왔는데 B가 뭐 만약에 질량과 거리에 대한 함수더라.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상황에서는 항상 질량이 0보다 크고 거리도 0보다 크고 이 함수도 무조건 음, 0보다 크면은 우리는 이 항은 무조건 0, 그 0이 될 리가 없음이라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지. 이게 0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 안 하니까. 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거고 약간 무슨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시간에 대해서 2차 방정식 풀면은 이제 해가 가끔 두 개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 하나 양수로 나오고 하나 음수로 나오는데 그럼 보통 음수로 나온 애 버리고 답 양수로 나온 거 이제 정답 해가지고 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 있죠. 예. 음. 제가 공유 하나만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중지하는 거죠? 네네네. 네, 공유를 또 해보겠습니다. 나갈 뻔했다.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수가 네, 나온 부분이 요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실 때, 아까 여기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아까 체크하셨던 부분이고, 여기가 뭐 이렇게 는 0,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근데 네, 이제 이거를 묶으실 때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음, 얘가 이제 b제곱 빼기 a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 아, a제곱 빼기 b제곱에 빼기로 묶으면, 왜냐면 얘가 이 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게 네, a제곱 빼기 b제곱의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에 a제곱 빼기 b제곱에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코사인스 t로 묶이고, 이렇게 여기 있겠죠? 이렇게 묶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사인 t는 이미 묶여 있으니까 사인 t 냅두고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빼기 루트 a 제곱 빼기 b 제곱의 코사인 t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네, 네, 묶으실 때 이제 얘가 음수라서 문제가 이렇게 묶으셨던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b 제곱 빼기 a 제곱에다가 코사인 t에 a의 루트 a 제곱 빼기 b 제곱이고 그럼 만약에 얘로 이렇게 묶으시려고 하면 사실은 얘가 아 이렇게 빼기 a 제곱 i의 뭐 제곱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뭐 i가 추가로 붙던가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원래는 허수가 안 나오는 애인데 여기서 계산이 좀 틀어져서 허수가 나온 걸 거거든요. 제가 음,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0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코사인 t가 이렇게 나오죠. 잘 이렇게 나오죠. 실수로. 네, 계산, 네,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에 그 방금 써주신 여 코사인 t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1보다 크거나 같네요. 예. 왜냐면 분모가 그러게요. 그러네요. 분모가 a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어차피 b제곱이니까 허수다. 어차피 네. 그러면 t가 허수다.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계산을 이제 네. t를 b가 0이거나 b가 0이고 t는 항상 뭐, 이 고정된 값이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니? 아까 네. 얘기하셨던 그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t를 복소수로 두자니 그것 또한 역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옆에서
수학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낼름 잡아먹습니다. 저는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네, 여기까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채팅창에 남윤우 선생님께서 적어주셨던 그 면적을 뭐 R 델타 S로 보나,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살짝 궁금한 거는 이게 잘못 생각을,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운 좋게도 그 잘못된 것들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맞는 결론에 도출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오류들이 상쇄되었을까라는 것이 조금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걸 제가 어디까지 궁금해해야 할지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 시간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뭔가 교묘하게 그 상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보긴 했어요. 그쪽을 다루는 논문이 좀 있더라고요. 어, 기다리시면. 약간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무한대로 보내다가 우연히 맞지 않았을까. 저도 처음부터 자세히 본 게 아니라서 이게 그냥 느낌은 무한대가 모든 걸 해결해 버린 거 아닌가. 극한이 음, 극한 신이 해결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간 제가 이 시간대마다 항상 뭐 약간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참석을 좀 간헐적으로 했는데 아무튼 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뉴턴의 역학으로 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제가 그 항목이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하게도. 음,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고전 역학을 아직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아직 크게 뉴턴을 안 한 보면, 거죠? 아니요, 사실 첫 시간에 살짝 하긴 했어요. 아, 네. 아, 어, 근데 또 사실,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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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싶으시면 사실 또 해도 아, 상관없는.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약간 과학사나 이런 철학에서 아무튼 이런 게 뭐라고 할까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이런 뭐라고 할까 그 행성의 운동이 이렇게 수식으로 나온다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수식에 따라 움직여진다. 그런 그런 걸 이제 약간 우리는 뭐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뭐 세계관 영어까지 뭐 섞고 가자면 그런 이제 그 세계관으로 사실 되게 가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면서 봐도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양자역학이라는 그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무작위의 세계로 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과학의 약간 관점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갈 때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지금 추워서 말이 좀 막 섞여서 나오는데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좀 던져 보았습니다. 그,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전병주 선생님도 원래 이 스터디에 들어오시고 계셨어요. 사실 뉴턴 역학을 언제 한번 저희가 봤냐면은, 지난 스터디 때, 그러니까 2주 전이었죠?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현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발표 때 전병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책이 한 권이 있거든요. 후엔카리가 쓴 책, 과학과 가설이라는. 아, 근데 어우, 네, 네, 네. 그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1세기도 더 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좀 잘 안 읽히기는 해요.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 보면은 어 그러니까 푸엔카레의 설명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경험에서만 도출한 어떤 귀납적인 법칙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 인위적으로 설정한 공리로 보아야 하느냐? 약간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읽고 해석한 바는 그러해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 재밌는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하거든요. 거기서 푸엔카레가 무슨 상황을 가정하냐면은 아주 우연히도 예를 들어서 우주에는 뭐 태양계 같은 행성계가 엄청 많을 테니까 만약에 어떤 행성계가 우연히도 모든 행성들이 정확하게 원궤도를 움직이고 그리고 행성들이 충분히 멀어서 서로에게 디스터번스를 가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모든 행성들이 정확하게 한 평면에서 공전을 한다면 그 행성계에 사는 생명체가 고도의 지적 생명체라면 그들은 당연히 행성은 원궤도로 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타원궤도라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은 뭐냐면은, 그런데 만약 그 행성계에 뭐 해성 같은 게 와서, 만약에 외부에 어떤 그 디스터번스를 줬다면, 궤도가 흔들렸을 테니, 그때는 기존의 가설이 맞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뒤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해성이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아, 궤도는 당연히 원이지. 그리고 관측을 해보니까 원이 맞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그들은 타원일 수도, 행성의 궤도가 타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유추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경험이 먼저냐? 아니면 규약이 먼저냐? 아, 이 책에서는 공리가 아니라 규약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푸엔카레의 과학과 가설이라는 책입니다.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원, 아무리 원궤도라고 해도 그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괴짜 중에서도 괴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비스듬하게 던지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명쯤은 할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타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은 타원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계산을 한 후에 근데 원밖에 없잖아. 타원이 안 보이잖아 하고 마녀사냥당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지 않았을까. 지구 한 256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문명이 엄청 발전해서 우주 관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쟤넨 타원이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마녀사냥 당했던 그 사람이 맞았네. 그렇죠. 이제 재평가 받고 네, 이렇게 되지 네. 않았을까. 선동설이 지동설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그게 공리라는 게 사실은 저는 일정 부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먼저 뭔가 그, 뭐, 경험적으로 뭔가 법칙을 세웠어도 그 뒤에 그것들을 어떤 뭐 수식이나 이런 것 수학적으로 어떤 뭐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보니까 공리 같은 거를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과학에선 가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 가설은 그래서 경험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이번에 케플러가 계산한 것처럼 그냥 저 삼각형의 합이 될 거다. 이것도 사실 가설인 거잖아요. 아르키메데스는 일일이 비슷한 크기의 도형들을 넣어서 쟀지만 대충 되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가설이 사실 과학의 힘이고 가설 그래서 막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면 가설 뭐
세우는 게 먼저라고 하는데 그게 더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고 거기서 반짝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완전 가설이잖아요. 근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공리와 다르게 과학은 가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설이 반짝였을 때 약간 천재적이거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음. 드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약간 가설은 약간 그러니까 수학적인 직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공률하기보다 약간 좀 천재적인 직관? 그냥 이렇지 않을까? 네, 그냥 그쵸. 감으로 때려 맞춘 다음에 이렇게 그쵸. 이론 세우면은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증명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거니까 네. 약간 그 번뜩임? 아, 그래서 뭐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 얻는 뭔가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근거 약간 없는. 예, 예, 약간 좀 막 수학 문제 막 어려운 거 풀 때도 막 처음부터 엄밀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기출 문제로 쌓여온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지 않을까 하고 찍고 이렇게 빠르게 푼 다음 나중에 검증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촥촥촥 문제 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수능 문제 푸는 것도 빨리 풀려면은, 아, 혹시 예전에 내가 풀어봤던 이 문제랑 비슷하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네요. 네, 그럼 그쵸. 여기가 극대겠지 뭐 아니면 뭐 여기가 뭐 극소겠지 하고 이렇게 촥 그쵸. 뭐. 어, 뭐 내적 우선 써야겠지 뭐. 교육 과정에서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물론 몇 분은 알고 계신, 제가 이 무리 함수 스터디에서 얘기한 것들을 텍스트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F는 MA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를 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돌더라고요.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은 경험적 법칙일까 공리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이제 꼬리를 물고 나온 질문이 이러한 법칙을 발견한 것은 필연적인가? 라는 생각도 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그러니까 모든 행성이 다 원운동을 하는 그런 행성계가 있다면 거기에 사는 생명체도 결국은 언젠가 타원 궤도도 가능함을 밝혀냈을까? 그러니까 타원 궤도를 밝혀내는 그런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필연적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그 과학 체계, 과학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이 제가 좀 전에 말한 거는 너무 좀 형이상학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구체화를 해보자면은, 지난 시간에 사실 우리가 이 얘기 했었어요. 그, 저기, 중력 질량. 그러니까 중력 질량이 관성 질량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정확히 두 개는 같다는 얘기였구나. 두 개가 같고 두 개가 같은 것이 뭐 등가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질량의 제곱이 비례할 수도 있을까라는 이상한 상상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만약에 중력이 질량의 제곱에 비례한다면 일단 그 우주에서는 등가 원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 첫 번째 뭐 등가 원리 성립 안 하는 거는 원래 성립 안 하는 우주야라고 그냥 퉁쳐버리면 그만인데 만약에 그 우주에서 F는 MA가 여전히 성립을 한다면 물론 F가 뭐고 A가 뭔지 새로운 일단 정의는 그대로 가져간다 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갈릴레이가 했던 사고 실험 있잖아요.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랑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 이게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떨어지는데 질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을 받아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질 텐데 두 물체가 접촉을 하면은 그 순간 질량이 두 배가 되니까 가속도가 그 갑자기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그 물리학 이전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다면 이 무게와 질량이 비례하는 것은 필연적인 법칙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건 약간 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네네네. 저는 그 뒷부분은 아직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 앞부분에서 그 잠시만요.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제가 얼핏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너무 순간적으로 많은 말을 해가지고 저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쵸 지금 그래가 저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앞부분에 네. 뉴턴의 운동 법칙이 그 뭐죠? 어떻게 나왔을까였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말씀을 아, 하셔서 그 경험적 법칙인지 아니면 공리를 세운 것인지 그거 말씀하시는 아 건가요? 네네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물리랑 수학이랑 다른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이제 남윤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수학은 어떤 뭐 수학만 그 숫자 논리만 다 맞으면 다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근데 물리는 경험적으로 그 차원이라는 게 있어서 무슨 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어떤 뭐 현실 세계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맞춰야 되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랑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현실 세계에서 어떤 뭐 규칙을 찾은 그것을 이제 공리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법칙으로서 어떤 공리가 돼야 된다. 이런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필연적이라고 느끼는 게 같은 말 같은데, 갈릴레오가 그 사고 실험에서 이제 물체 두 개를 그 같은 M, 라지 M, 스몰 M 뭐 이렇게 놓고 살짝 떨어뜨리고 낙하 시험하는 거랑 두 물체를 딱 붙였을 때, 접촉면에서 붙였을 때 이제 낙하 실험하는 게 이제 다르면 괴상해지는 거잖아요. 무거워졌다고 해서 빨라지면. 그러면 두 물체 그 두 개, 살짝 붙어 있는 그 두 개가 떨어지거나 누르거나 막 이 괴상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필연적이라고 느끼고, 제가 그 어느 책에서 기억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에 어떤 운동을 하는데, 아까 중심력 운동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거기서도. 중심력 운동에서 그 거리 지수가 될 수 있는 수를 구해보면, 그게 이제 궤도 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이 궤도가 닿칠 이 곡선이 돼야 그게 궤도 운동이니까, 그러면 그 해를 구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다름 아닌 훅법칙이고, 이제 1이 훅법칙이고 마이너스 2가 이제 그 만유인력이죠. 네. 그래서 원궤도, 그러니까 어, 중력에 있어서는 원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수는 없다. 제가 그런 글은 한번 읽었었어요. 그, 뭐 에너지 어떻게 하고 한다는데, 거기서도 그 책에서는 이제 그냥 슬쩍 넘기고, 너네들은 얘기해줘도 몰라 이러고 그냥 넘겨서, 이거 참 이러면서 이제 저도 지나갔었는데, 그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게 혹시, 음, 저건가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힘은 우리가 보통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으로 전기력, 중력, 그다음에 탄성력 이 세 가지인 걸로 음, 알고 있는데 더 있나요? 모르겠네. 근데 전기력이랑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탄성력은 정확히는 변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변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다음 탄성력은 변이에 비례하잖아요. 그,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제가 아는 보존력은 전부 다 거리에 대한 지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2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그 책에서는 그 두 개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게 에너지, 여러분들이 많이 한 단어인데, 그게 이렇게 하는 그걸로는 하기 힘들고, 뭐, 에너지 가지고 뭐 하면 나온다. 그렇게는 들었어요. 혹시 역학적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잘 건가요? 몰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FMA 이렇게 말고 그때 그랬잖아요. 에너지로 풀면 잘 풀린다고. 그 이심률도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음, 아마 역학적 에너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힘을 거리의 그 변이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해보면 아마 그냥 얼추 그냥 뭐 나오지 않을까. 네. 음, 근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 지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2여야 되는지. 이때야말로 그 물리학자 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학생이면 물리학자 아닌 거 아닐까요? 과정 중입니다. 저, 저도 학부생 딸이어서 사실 약간, 사실 최종 학력 고졸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냥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한 얘기하는 보존력이라는 게 결국 거리에 대한 적분을 했을 때 이게 뭐 그 경로 적분 같은 걸 했을 때 그 값이 같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를 생각했을 때 그게 뭔가 거리에 대한 텀이 r 곱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이제 거리 이제 적분꼴이 되면 분수로 갔을 때 r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곱분의 1이거나 혹은 아래거나 뭐 그래 그 아래 1승이거나 뭐 이런 식일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근데 음, 정확히 항상 그런 꼴이다라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서 한 번도. 네, 맞아요. 음, 저 고전역학 뭐지? 배울 때 중심력 그냥 아래 n승이라고 놓고 그냥 뭐 n이 뭐 그 지수가 뭐면은 뭐 포물선궤도 타원궤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배웠어서 그랬던 걸 봐서는 지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냥 드는 생각이 적분해서만 그게 보존만 되면 돼서 아니면 뭐 나는 뭔가 채팅이 올라왔어요. 역시 수학하시는 분들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처음 보는 정리의 이름입니다. 베르트라는 왜 베르 아, 들어 맞아요. 맞아요. 그 단어 이름을 보니까 기억나네. 들어봤지? 아, 나무 위키, 중심력 나무 위키의 마지막 항목에도 있네요. 음, 그 유도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었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 그냥 확 뭐 엄청난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보존력은 그럼 보존되는 건 꼭 이래 이제 뭐래 여기서 얘기하는 탄성력이나 중심력 같은 그런 거리에 대한 지수 형태가 꼭 마이너스 2승이나 1승일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정리를 봤을 때는 뭔가 특수한 음, 케이스 두 개를 이 정리로 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 폐쇄궤도라는 특성, 그러니까 스칼라
이게 네 저도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근데 뭔가 방사형 두 유형의 중심력 방사형 스칼라 전임만 있다고 명시한다. 뭐 저 지금 나무위키 그냥 읽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있는 그 클로즈드 패스 폐쇄 궤도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위키피디아를 읽고 있는데요. 어, 음, 음, 그러니까 Central Force Potentials with Bounds Orbits라고 하는 거 보니까 Central Force Potential이 그,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심력 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예. 제가 읽은 것도 중심력이 딱 가정이에요, 가정. 중심력일 때 네네네. 그렇다. 그러니까 3채 아니면 뭐 세차 운동 이런 데서는 적용 안 된다. 딱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스칼라 포텐셜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음, 네네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 혼자 보면서 그냥 혼자 추미세를 넣으니까 조금 이상해서 제가 그냥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떤 거지? 이거구나. 요거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인데요.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고준혁 해역에서는 경계궤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계궤도를 갖는 중심력 전위 중에는 모든 경계궤도가 폐쇄궤도라는 특징을 갖는 그 스칼라 전위, 중심력 스칼라 전위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베르트랑의 정리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 중력이나 그 일렉트로스틱 포스 같은 요렇게, 그러니까 그 R 스퀘어의 역제곱, R 스퀘어에 반비례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한데 방사형 고주파 발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디얼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스프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네. 이게 왜 스프링이 여기서 이런 궤도 운동을 얘기하는데 스프링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라고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는데 그 힘이 결국은 지금 음,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중심력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중심이랑 이 행성이라 치고 행성을 연결하는 이 직선 사이에 가해지는 힘을 스프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상상을 조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이 말하는 게 저거인 것 같네요. 그 까만색은 지금 정확하게 R 스퀘어에 반비례하는 닫힌 궤도인 것 같고 그리고 1.9승이나 2.1승이면 이게 닫힌 궤도가 되지 않는다? 그 클로즈드 오빗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게. 음, 어,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궤도가 닫혀 있어야 되는 네네네. 운동을 하는 경우에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에서 그 고전역학 케이스인데 잠깐만요. 저도 다시 좀 볼게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 나오는 데 경계궤도 그러니까 이제 궤도가 계속 정해져 있는 거죠. 스프링도 사실 최대로 갔다 돌아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네네. 그 탄성 계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는 네네. 마찰력 같은 게 없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어 이런 그 방사형 그러니까 중심력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심력이라는 건 모든 곳에서 잡았을 때 한 점으로 뭔가 땡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저 중력 법칙처럼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랑 마이너스 KR 이렇게
사실 저거는 뭐 방사형 고주파 발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 네, 네, 하모닉. 네. 그냥 단진자 네. 그쵸, 그쵸. 영우 뿐이다라고 이제 베르트랑이 정리를 했고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리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저게 아래 1승과 아래 뭐 마이너스 2승인 애가 저 전이랑 뭐 오실레이터 밖에 없다 보다도 저 그 1과 마이너스 2를 걔 값이 아니면 얘네가 폐쇄궤도가 아니다는 게 더 뭔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 밑에 맥락 같은 것만 봐서 뭔가 느낌이 아, 이만큼 법칙을 세운 이유는 얘네 두 개 빼고는 지켜지는 거 없고 얘네 두 개 빼면 이제 어쨌든 좀 폐쇄궤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뭔가 현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원운동 같은 걸 하는 거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가물가물한데, 고전력 학배울 때 저거 아니면 이제, 포물선이나 쌍곡선인데, 이제 포물선이나 쌍곡선은 막 폐쇄가 아니라, 막 어디로 그냥 멀리 가버리니까, 네, 저 말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식은 아니고 그냥 유추입니다. 네, 같이 떠들면서 아는 거죠. 아유, 그래도. 결국 이게, 그러니까 임의의 보존력이 아니라 그냥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는 조건이 좀 많이 붙어 있긴 하네요. 네, 엄청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잠깐만요. 그냥, 우리말에는 어떻게, 이게 끝이네요. 한국어에는 이게 끝이고, 영어에는 조금 더 엄청나게 뭔가 많은 것이 써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따라가기 귀찮은 이런 식들이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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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디가 끝이죠? 뭔가 메인 리절트, 베르트랑 정리의 메인 리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음, 스테이블 클로즈드 넌 서큘라 오빗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베타가 1이거나 베타 베타가 1이거나 이게 인버스 스퀘어 포스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레디얼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베타가 2인 경우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풀면은 이렇게 나오고 밑에는 아마 실제로 적용한 사례인 것 같고요.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것도 누가 공부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아, 욕심과 부담이 동시에 생기는군요. 지금 채팅창에 D 차원에서는 중력이 D의 마이너스 2승에 반비례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어디 있었나요? 제가 놓쳤나요, 혹시? D차원. 자, 자, 와, 대단한데. 어, 근데 이걸 증명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음, 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여기 보면 앵귤러 모멘텀이 저기 보존된다라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중심력 운동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 같고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여기서 보면 여기 요 위키에는 베타가 제로인 경우도 고려했어요. 보면 마지막에 뭐 베타 제곱이 제로 또는 어, 1 또는 2였나? 네. 1 또는 4. 네. 네, 여기 나와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하고 4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제로는 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키에는 제로는 있을 수 없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허수처럼 제로는 아니고 1, 4가
답이고, 근데 여기는 제로가 또 뭐 같아요. 서큘러 오빗이, 네, 여기는 완벽한 이게 원궤도가 그 베타는 0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왠지 원자, 아니겠죠? 음, 베타가 베타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베타의 제로 정의가 여기인데 더 어렵네요. 여기 있다. 밑에, 이걸 알려면 J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밑에 있어요. 베타 제로가 어떤 형태예요? 베타 제로가 어느 경우예요? 솔루션 베타는 제로. 네. 아, 이거는 이게 그 뭐예요? 완벽한 원궤도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네네네. if, 아, 어렵네요. 어, 언젠가 저기 한번 파보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발표해 주시길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그럼 D 차원에서 중력이 D-2승이면 지금 우리가 2승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러면 N 4차원인 거잖아요. 어,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2차원인 거예요? 무슨 뜻이지? 4차원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구표면으로, 아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에너지가 구표면으로 하니까 구표면이, R 이게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아니라 중력 포텐셜입니다. 아, 네. 음, 저도 음, 방금 올려주셔서 생각하다가 네네네. 아, 그러면 예, 맞네요. 맞네요, 3차원이니까. 맞네. 예. 어. 그리고 제가 위에 에이톤이라는 그 PDF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케플러의 그 엉뚱한 상쇄된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썼던, 그나마 가장 저 자세한 논문 참고가 되실까 해서 붙였습니다. 어디에 올리신 거죠? 채팅방에. 채팅방에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베르트랑 정리 바로 위에 없어요? 아, 앞에 음, 올리셨군요. 아, 네네. 음.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림도 못 알아보고. 아까 얘기했던 뉴턴의 운동 법칙이 경험이냐 규약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물론 나무위키니까 절반만 맞기로 하고 나무위키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저는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뉴턴이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나무위키 상으로는 공리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어, 뉴, 음, 요 앞에는 다 치우고 여기만 보면은 좀 더 확대할게요. 흔히 귀납이나 경험적인 일반화로 탄생하거나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푸엔카레나 기어리, 라카토슈 등의 과학 철학자들이 이 푸엔카레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책과 연관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과학의 많은 법칙들과 같이 뉴턴 법칙은 경험적 정당화의 지적적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뉴턴 법칙이 경험 법칙보다는 뉴턴 역학의 틀로서 일종의 공리에 가깝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 F는 ma와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힘의 측정이 필요한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힘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교수님이랑 약간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수식을 생각하지 않고 측정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실험조차 할 수 없다. F는 MA라고 생각을 해야 질량도 재보고 가속도도 재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려면. 음. 근데 생각조차 안 하면 그걸 못 잰다는 거죠.
음,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도 연구 이거 약간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연구할 때 뭐 하려고 하면은 교수님 맨날 그거 왜 측정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냥 다들 적혀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너가 생각한 만큼 측정한 게 의미가 생기고 보일 수 있다고. 측정이야 뭐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맨날 이제 제 연구실 뭐 선배도 그러지만 연구는 철학이고 사기치는 거고 네가 생각한 만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쪽에서 약간 동의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보다는. 음, 요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는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그 뉴턴이 쓴 글이거든요. 이게 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뉴턴이 원격작용 이런 비판을 받을 것도 알고 자기도 여기가 빈틈이 있는 줄은 알지만 내가 이거 모르는 채로 내가 그냥 내가 관측하거나 했던 거에서 중력 법칙 이거에서 추정 나 하나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말할 수 있는 것만 할래. 그 뜻이에요. 모른 채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 뜻이더라고. 모르는 건 모른 채로 그냥 놔둘 거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네. 나도 음, 이거 알아. 원격작용 이거 나도 찝찝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아는 거에서는 더 이상 중력이 왜 생기는지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음. 멋있죠? 제- 그 시대에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돈을 날렸든 진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뉴턴이 실제로 프린키피아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출판을 되게 늦게 했잖아요. 애초에 안 음, 할 생각이 없었다가 그 음. 헨리가 하자고 계속 꼬드겨가지고 출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 원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출판을 미뤘던 원인이 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봐 음. 그랬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어, 맞아요. 뉴턴이 사실 똑똑은 한데 약간 성격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많고 이렇게 매우 좀 찌질했기 때문에 막 되게 비판받는 거 못 참아 해서 맞아요. 저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비판이 들어올 걸 미리 예상하고 철벽을 쳐놓은 게 아닐까. 음. 확실히 찌질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뭐다 빚지고 있긴 한데. 오늘 시간이 꽤 오래되어서 네. 한 3분 정도만, 최대 3분 정도만 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저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과학과 가서를 옛날에 재밌어 보여서 샀다가 이제 그냥 사놓고 안 읽고 있다가 이번에 얘기 나와서 대충 봤는데 저번에 그때 우리 막 질량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막 엄청 열띤 토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푸엔칼이 그냥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냥 질량은 계산하기 편한 그냥 비례상수일 뿐, 뭐 엄청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놨어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사실 저도 그게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음, 그냥 단순히 비례상수일 뿐이다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음, 어떻게 보면은 질량도 규약이잖아요. 저, 네. 그, 내가, 음, 그 적당한 물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나는 이걸 단위 질량이라고 그냥 정할래. 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때부터는 그게 단위 질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음, 그냥 비례해서 질량이 몇 배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이 나무위키에 나온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과 가설이라는 푸엔카레의 책도 그렇고, 결국 모든 거는 규약일 뿐이다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약간 그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기는 해요. 쓸데없는 사족이긴 한데요. 조금 관련성이 적기는 한데, 물은 H2O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음, 제목이 물은 H2O인가? 인데요. 그 장하석 교수님이 쓰신 온도계의 철학을 쓰신 그 교수님이 쓴 다른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 초반부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는 물이 H2O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물이 H2O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기 전까지 그 전체를 과정을 보면은 꼭 그 방향으로 과학,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화학이 발전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반대에 있는 이론이 플로지스톤 이론인데 플로지스톤 이론이 그 당시에는 그 수소 결국은 산소구나. 결국은 산소를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플로지스톤을 존재로 볼 것이냐 두 개가 약간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이 훨씬 더 그럴싸한 이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플로지스톤 이론은 폐기되었지만 그것이 과연 필연적이었느냐? 그리고 과연 그것만이 옳은 과학이냐? 약간 이런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읽어보면은 약간 머릿속이 좀 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이상한 책이기는 한데,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그다음에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잠깐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